고지혈증은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꾸준히 섭취를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들기름은 꼭 으로 드셔라.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권장드리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고지혈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지혈증의 그 유병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고지혈증 유병률 대략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답이에요. 기름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마카롱이나 빵,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 혈당을 지방세포나 간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간에 축적된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잔여 열량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중성지방이 피 속으로 녹아 나오면 그게 바로 고지혈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름진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 생기면 관리를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자면 고지혈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위험한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3대 만성질환 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에 걸리고 그걸 방치하면 나머지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에 걸린 사람 중에서 72%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87%가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3대 만성질환에 한꺼번에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상경화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끈적끈적한 죽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파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세포가 우리 몸을 돌다가 찌꺼기를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잡아먹으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고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많은데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겠죠. 둘 중에서 어디가 막히는 게 더 쉬울까요? 얇은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고요. 이 얇은 혈관들은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분포해 있어요. 그 중에서 뇌, 아니면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의 얇은 혈관들이 많고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그냥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단 암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그걸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2가지 꼽자면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이 2가지에 모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일단 피 속에 넘쳐나는 지방들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지방은 찌꺼기로 작용을 하고요. 염증 세포들이 이 찌꺼기를 잡아먹으면서 계속 몸속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로 암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지혈증은 혈관을 끈적끈적한 물질로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정말 많아요.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정말 길다고 합니다. 이런 혈관들이 좁은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산소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둘 중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떤 게 더 잘 살아남을까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산소가 30% 적은 환경에서도 더 잘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환경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은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난소암 이런 종류의 암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막아줍니다. 물론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약이긴 하지만요.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근육통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고지혈증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그냥 카더라 이런 수준의 정보 말고 실제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식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려 볼 겁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식품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 견과류라고 하면 왠지 기름지고 느끼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는 2003년부터 이 견과류의 경우 꾸준히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효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이런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에요. 2013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굉장히 길게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20%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됐던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이 메타 연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다시 분석한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거든요. 그 결과 하루에 42.5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여러 가지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3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용유에 속하거든요. 이런 들기름 꾸준히 섭취를 하면요,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도 줄이고요,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요, 가열하거나 아니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굉장히 쉽게 되는 불안정한 식용유이기도 해요. 식용유가 산패가 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들기름은 꼭 냉압착으로 드셔라 기억해 주시고요. 들기름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됐던 연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 연구팀이 10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연구팀이 진행했던 실험도 되게 재밌는데요. 21명의 사람들한테 들깨가루를 40g씩 4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어요. 이렇게 4주를 복용시키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졌고요, 항산화 지표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식품 세 번째, 바로 늘보리입니다. 보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류를 쌀보리,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종류를 늘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늘보리,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왜 낮추는 걸까요? 담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cc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리고 기능을 다한 담즙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담즙이 재흡수되기 전에 변으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담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새롭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섬유는 담즙을 그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찐득찐득한 젤 형태가 되거든요. 이 젤이 담즙을 싹 쓸어내는 걸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늘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늘보리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어요. 보리의 효능과 관련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26명의 성인한테 약 5주 동안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섭취시켰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확연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권장드리는 늘보리의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0g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양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들도 존재하는데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평소 드시던 음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안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물론 고기에 있는 지방, 비계 이런 게 고지혈증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를 싹 도려내고 먹으면 고지혈증에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정말 많은데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한 단백질이 장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을 만나면 TMAO라고 부르는 염증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요. 그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상경화증이랑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비계뿐만 아니라 그냥 붉은 고기 그 자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쁜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고지혈증의 진짜 범인은 단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열량이 피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피로 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팍팍 올리는 음식, 그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드시면 당뇨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도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뇨랑 고지혈증은 형제 사이예요. 오늘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왜 위험한지, 고지혈증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보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 나는 잘 먹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초기 신호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뇌졸중의 초기 신호, 전조 신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119를 부르거나 아니면 주위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평상시에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측 마비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이 갑자기 생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측 마비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보통 마비? 그러면 저리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증상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뇌졸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편측 마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종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혹은 물건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양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한쪽 팔이 잘 뻗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은 이런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안면마비 증상입니다.
사실 안면마비도 편층 마비에서 얼굴 쪽에 마비가 왔을 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눈치풀이는 게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나 침이 옆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층 마비에서 연장선상으로 얼굴 쪽에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발음이 갑자기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근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이것 역시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전체 뇌졸중 환자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편층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 이 세 가지가 뇌졸중의 강력한 초기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중 만약 한 가지라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119나 응급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뇌졸중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이럴 때도 119를 부르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증상 외에도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두통, 실신, 균형을 못 잡는 경우에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편층 마비, 안면 마비, 언어장애와 달리 예를 들면 단순히 두통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뇌졸중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졸중의 고위험군자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대표 음식 세 가지를 꼽자면 저는 등푸른 생선, 마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어나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늘은 잘 아시다시피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것도 혈전이 뭉치는 걸 막아주고요. 혈관 속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조류를 추천드리는데, 우리 식단에서 흔하게 미역이나 다시마가 해당되겠죠. 여기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속에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주고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식단에 생선, 마늘, 해조류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혈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선, 마늘, 해조류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세대가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20대에서 40대까지 몸에 큰 이상은 사실 보통 잘 안 생기시죠. 그래서 젊다고 방심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그때 내가 진작 관리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기본 습관만 잘 챙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이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점심을 드실 때 혈당이 폭발하면서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피곤함이라든지 혈액순환에 저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아침 식사를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빵이나 토스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구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과 빵이라도 먹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아침에 빵이라도 먹는 사람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긴 하지만 뭐라도 빵이라도 먹는 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3끼를 다 못 드시고 2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할 때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요.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간 장기간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잠을 7시간 이상 자면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내가 한 6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2시에 자서 다음날 10시에 일어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은 불규칙하게 같은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해요. 이걸 수면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TV 같은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데, 10시에는 못 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는 게 좋고요.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 담배는 당연히 줄이거나 건강검진도 귀찮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암이 걸리신 가족력이 있으면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검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고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1,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요. 요즘은 사실 현대인분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모두들 쌓인 상태인데, 이때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로 풀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는 20대에서 40대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일단 2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하잖아요. 이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 항목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 중에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암처럼 만성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소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택사항에 따라서 위내시경을 하거나 복부, 혈관 초음파,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전립선 검사까지 추가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전에 했었던 건강검진 결과랑 지금 수치를 꼭 비교해 보시고요. 평소에 생활습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 또 잦은 음주나 운동 부족, 또 밤늦게 먹는 야식 같은 습관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나 불면,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때는 건강관리를 미리 하는 게 나중에 비용이나 기간을 훨씬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아플 때 미리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나요? 뇌졸중은 한 번 겪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한 번 생기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 번 끝난 뒤에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씩 숨이 조금 찰 정도로 걷기나 자전거, 수영 같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한국인 분들이 짠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고 또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음과 흡연을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피하셔야 되는 음식 중에서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버터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채소나 과일, 생선, 해조류와 같은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혈압 문제나 아니면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되고, 그냥 한번 검사를 하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 수치가 유지가 잘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휴식, 또 스트레스 받는 습관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도 진료를 보시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재발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수치가 떨어져서 안심하거나 한번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안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동, 식습관, 약물 복용, 정기 검진 이런 4가지 요소를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챙기셔야 되고요. 한번 내가 뇌졸중을 겪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조금씩 꾸준히 장기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를련 한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운동이나 식단, 영양제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가 내 몸에도 딱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은데 막상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뭘 사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다가 그러다가 직접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을 해소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의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맞춤형 영양제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를련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영양제를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사기 전에 혹은 드시기 전에 이런 건 꼭 확인하고 먹어야겠다 싶은 분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면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를련 스토어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검증된 영양제만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직접 찾아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